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성장수석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의 유덕현 교수, 사회수석엔 문진영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이라크를 완파하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독일 등 축구 강국들에 이어 11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6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겼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 즉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을 부각했습니다.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전 유공자에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유공자의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념식엔 참전 유공자 외에도 최근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군인들과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유가족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정중하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이나 공산 세력같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라는 단어를 2차례 사용하며 대북관계 유화 제스처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가 추념사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읽은 현충일 추념사는 7분 분량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산 세력같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또는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며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평화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이런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대북 유화 정책을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긴장 완화부터 대화 재개, 교류 복원이라는 단계로 구상한 정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추념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 추념사는 진보나 보수 같은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취임사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이후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재래시장 깜짝 방문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식료품을 사서 들고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취임과 동시에 밝힌 낮은 경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윤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40분가량 직접 장을 보며 열무김치와 돼지고기, 찹쌀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격이 없이 악수를 나누고 아이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 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습니다. 취임 후 첫 시민과의 접촉으로 취임과 동시에 약속했던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한 시민은 경호원들이 굉장히 친절해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래시장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이 관저로 향하던 중 즉석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추가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경제 분야 인사를 우선 발표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실력파 경제 관료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제 위기 대응을 주도하며 마스크 수급 대책까지 총괄해 거시경제 소방수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최근까지 블록체인 업계에도 몸담아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대통령 경제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해석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참모진들에게 불안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선과 함께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기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안전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AI 미래기획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정상황실 확대 개편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안전을 보다 직접적으로 책임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엔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수석비서관급의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AI 3대 강국도약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정책을 전담할 직책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해 산하에 청년 담당관을 뒀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여성가족 비서관을 성평등 가족 비서관으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각 관리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금 지원보다는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1차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으로 이 중 민생 지원 예산은 5조 원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며 제시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원금 지급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추경만으론 부족하다며 2차 추경안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카드에 있습니다. 이 중하위층의 소비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이를 모두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따라선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 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포함한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다음 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입법을 주도하는 자리인 만큼 명심 경쟁이 치열할 걸로 전망이 됐지요. 4선 서영교 대 3선 김병기, 친명계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 등록을 마쳤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조승래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주변의 강력한 권유와 요청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13일 의원 투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직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이끄는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향후 당내 권력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바뀐 당규에 따라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됩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대선 패배 후폭풍을 수습할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도 관심입니다. 낙선한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오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로도 연일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어 일각에선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참배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직후 따로 현충원을 찾은 겁니다. 위대한 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 정신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되고. 김 전 후보 측은 현충원 방문 전 일정을 언론에 공지하며 김 후보의 행보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전 후보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까지 현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나고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당권 선출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장 사퇴하는 것은 선을 그었습니다.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는 그 마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가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기를 마친 뒤 생길 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표현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7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으면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TV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다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이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이틀 만인 오늘 오후 6시 기준 17만 명을 넘기면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개혁신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의 제명 심사를 담당할 소관위원회가 구성되면 본회의 해부 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제명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예, 대선이 끝이 났고 체제 정비에 나선 여야 상황 국회팀 조희로 기자 뉴스 추적으로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선거에서 진 국민의힘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사진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전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가 오늘 현충원 참배에 나섰는데 가운데 있고 그 옆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있네요.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의 모습이 사실 대선 기간 중이었다면 자연스러운 구도지만요. 예.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죠. 그렇다면 김 전 후보가 아닌 당대표 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앙에 있는 게 맞는데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둘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어색한 사진이 찍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 위원장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사 이후에 김 전 후보가 개인적으로 참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합류한 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진이 찍힌 겁니다. 예. 참배 이후에 김 위원장과 김 전 후보는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선 패배 이후 연일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는 당권 노린 거 아니다, 난색을 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캠프 해단식에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서 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연일 공개 행보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선 다음 날인 그제는 당 선대위 해단식, 어제는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현충원 참배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역시 속셈은 당권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20번 넘게 말씀하신 거를 사실상 뒤집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저는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 당권 욕심 없다는 발언을 완전히 뒤집을지 아니면 측근을 내세우는 선에서 조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선거 패배를 수습해야 하는 당인데 이 수습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도 좀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럼 민주당 얘기도 좀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 대표직이 지금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요,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이 본격적인 당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당대표직은 직전 당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다. 하지만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당대표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친명계로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오늘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가 다 되고 나면 일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행보는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개의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이 본격 활동에 나서기까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사가 많이 진척된 김건희 여사 사건 일부는 검찰이 특검 전 기소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검 후보 추천, 임명 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 출범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특검 출범 전 수사가 많이 진행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행하던 수사를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이 다룰 도이치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가 관련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주가 조작, 주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할 때 김 여사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던 만큼 특검 출범 전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기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도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퇴임했지만 수사 계획과 일정은 미리 준비해뒀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건진법사 사건과 최혜병 사건 수사의 경우 앞으로도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남은 만큼 특검에서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한밤중에 70m, 그러니까 아파트 25층 높이의 집안을 뚫는 기계인 천공기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5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지금도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기둥이 구부러진 채 아파트에 쓰러져 있습니다. 벽면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높이 44m, 무게 70톤의 천공기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굉음이 나면서 주민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꽝 하고 무슨 폭파하는 소리가 여기 지하철 공사 이 새벽 저녁에도 공사하나 싶었죠. 많이 놀랬죠. 여기 사람들 많이 왔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 대피해 인근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뭐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옷까지 몇 가지 들고 와서 한 이틀 정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공사를 발주한 국가철도공단은 천공기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천공기가 위태롭게 아파트 건물에 쓰러져 있는데요. 천공기 인양 작업에는 크레인 4대가 동원됐습니다. 철도공단은 작업을 끝낸 뒤 천공기가 전도된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일단 오늘 중으로 최대한 인양을 하는 걸로 작업 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내 땅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그런데 이 땅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는데 토지주가 돈을 올려받으려 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로를 다닐 수 있는 통행권과 토지주와의 충돌 현장,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 장지로 이동하기 전 발인이 진행 중인데 엄숙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운구차 옆에는 재산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20년 장례식장 앞 도로 일부를 경매로 산 토지주와 장례식장 간의 통행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 측은 처음 월 200만 원이었던 통행료를 땅 주인이 재계약을 하자며 월 5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차들이 진출입에 있어서의 방향이 이제 저런 구조물로 인해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도. 토지주 입장도 강경합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통행료인데 장례식장 측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하며 받기로 한 금액만큼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금액하고는 다르니까 그걸 안 지키니까 이제 이렇게 온 거고. 법원은 쇠파이프 구조물 등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사유지라도 형법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이른바 알박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 통해 가지고 이용료가 정해지고 다툼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분쟁도 빈번해 2019년부터 2년간 90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고도 갈등을 빚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저녁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무역 협상도 재개될 전망인데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합니다. Two great leaders of the world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두 정상의 공식 전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통화는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미중은 지난달 12일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서로 합의 위반과 차별적 조치 등을 주장하며 반목하면서 합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통화가 미국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협상에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应约同美国总统特朗普通电话，对话和合作是唯一正确的选择。 두 정상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가열됐던 미중 갈등은 일단 봉합 상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또 두 정상은 서로를 미국과 중국으로 각각 초청하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개최의 운을 떼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은 건데 무슨 일인지 최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사안에 대해 논쟁을 이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상대방을 비난하며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향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But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SNS에 감세 법안을 보지 못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년 전 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 적자 확대를 지적한 게시글을 끄집어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철회했다며 머스크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재반격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탄핵까지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 업무를 마친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며 화기애애하게 작별한 지 6일 만에 원색적인 비난이 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ell, we always knew that this city wasn't big enough for two sheriffs, but seeing it blow up like this so quickly is actually surprising. 두 사람의 갈등은 테슬라 주가와 코인 가격을 폭락시킬 정도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달 북한에서 새로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려다 넘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는데 사실상 수작업으로 이 대형 선박을 바로 세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에 대형 풍선을 달거나 인부들이 선박에 연결된 밧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 과정에서 넘어진 5,000톤 구축함의 균형을 2주 만에 복원해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선체가 넘어지자 경로했고 관련자 처벌과 선체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선체 상태에 대해 전문가 집단 재검사를 거친다며 다음 단계의 세밀 복구 작업은 7일에서 10일로 예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집어넣고 해수라인이 연결이 되고 연료도 집어넣고 하면서 조만간에 육상에 다시 올려서 또 장비를 또 설치하고 시험을 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북한의 구축함 복구 작업은 싱크탱크 연구소와 전문가들의 위성 사진에서 꾸준히 보여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 복구를 시작했고 이후 대형 풍선으로 부력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에는 구축함이 똑바로 선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도 구축함 복구 사실을 확인하고 함정에서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운 것이고 그 내부 수리나 추가 작업들 또 어떤 용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수리 내용이나 기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노동당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 전까지 복구에 혼신을 다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참전 유공자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국가보상 수준의 행복한 노년은 남의 얘긴데요. 유공자 임대주택도 환경이 열악해 따로 집을 구해 살 정도입니다.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7.5제곱미터짜리 민간임대 단칸방이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모 씨의 생활 공간입니다. 국가 유공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좀 더 넓지만 도심 외곽에 위치한 탓에 거동이 불편한 이 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싼 임대료도 부담입니다. 참전 유공자 수당과 기초연금 등을 더해도 한 달 소득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쪽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차길도 멀고 내가 차가 없으니까 거기는 또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공자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접수한 고충 민원은 지난 5년간 38건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고령의 유공자들은 훨씬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는 19만 7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 95%가 75세 이상 초고령자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달 유공자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근처라든가 군과 가까운 데 그 해안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계기관과 논의해 주거 여건이 나아질 수 있게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도 살아날 거란 기대감에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서울 주택의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1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3일 2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북권 상급지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가자 2달도 안 돼 실거래가가 2억 원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매수님은 많고요. 물건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갭 투자가 80%예요. 토어제로 다시 묶인 곳도 꿈틀댑니다. 다음 달 대출 가능 금액이 줄기 전에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잠실동 전용 84제곱미터는 31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9%, 토어제가 잠시 풀렸던 3월 초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달 10억 398만 원으로 사상 첫 1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바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 가격 급등 등 부작용만 컸다며 대신 공급 확대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 대한 공급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수요 관리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꿈틀대는 핵심 지역과 달리 노도강 등 서울 외곽과 지방의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올랐고요. 삼척은 34.7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당분간 서울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제주에도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서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30도, 광주도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 오후 한때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